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옛날 옛적 대동강의 물결이 비단처럼 유려하고 모란봉의 자태가 수려하기. 그지없던 평양성에 박표씨 성을 가진 큰 상단이 있었더랬다. 장터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부유하여 그 집의 기와는 겨울 햇살 아래서도 금빛으로 빛났고 담장 안에서는 사시사철 귀한 꽃향기가 흘러나왔지. 그 대갓집에 아란이라는 이름의 새색시가 시집을 왔다. 아란은 남쪽 지방 작은 양반 가문의 여식으로 그 고운 자태가 마치 봄날의 백꽃 같았. 하지만 평양성 제1의 부잣집에 시집 온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는 날이 드물었다. 아란이 머무는 안채는 호사스럽기 그지없었다. 바닥에는 윤이 나는 최고급 한지가 깔려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가 비쳤고 창에는 명주를 씌워 한겨울에 찬바람 한 점 스며들 틈이 없었다. 그녀가 입는 비단치마는 걸을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겹겹이 펼쳐졌고 머리에 꽂은 옥비녀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방은 넓었으나 온기가 없었고 비단은 부드러웠으나 살갗에 닿는 감촉은 서늘했다. 아라는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그 화려함 속에 갇혀 지냈다. 시어머니인 김마님은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에 아란의 지나친 순수함과 인정은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남편인 박도령은 심성은 착했으나 기가 약하고 어머니의 치맛바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란의 고독을 보지 못했고 설령 보았다. 한들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안주인인 김마님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은 아란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지만 돌아서서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바보 색시 말이야.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서야 어찌 이 큰 집의 안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소리가 아란의 귀에 들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아란은 가슴이 시렸지만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그저 창밖의 감나무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 유일한 벗은 지붕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작은 새 한 쌍과 볕이 잘 드는 장독대 옆에 홀로 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아라는 뜨끈한 온돌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대문 앞에 눈을 치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였다. 남루한 차림의 한 노파가 허리까지 쌓인 눈을 힘겹게 헤치며 대문 앞으로 다가왔다. 노파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닫힌 대문을 향해 애처롭게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문을 지키던 하인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여긴 대갓집이야. 구걸할 테면 장터에나 가보시오.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 광경을 본 아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 추위에 굶주리기까지 하면 노파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뒷마당의 쌀광으로 향했다. 광 안에는 막 도정한 햅쌀 가마니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쌀은 박 가문의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아라는 잠시 망설였다. 시어머니가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노파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작은 자루 하나에 쌀을 가득 퍼담았다.
꽤나 무거웠지만 아라는 이를 악물고 자루를 들어 올렸다. 그녀가 몰래 대문 쪽으로 향하던 찰나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무얼 하는 게냐? 시어머니 김마님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와서 있었다. 김마님은 아란의 손에 들린 쌀자루와 그녀의 놀란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싸늘하게 비웃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 어리석은 인정이 언젠가 이 집안을 거덜낼 줄 알았어. 김마님은 아란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그녀는 쌀 자루를 빼앗아 눈밭에 내동댕이 쳤다. 새하얀 쌀알들이 차가운 눈 위로 무참히 흩어졌다. 저 미천한 거지에게 우리 집안의 명예와도 같은 이 귀한 쌀을 주려 했단 말이냐. 쌀 한 톨이 곡식 한 톨로만 보이더냐. 저것은 우리 박 상단의 체면이고 위상이다. 그런데 너는 고작 동정심 따위로 그것을 길바닥에 버리려 해. 아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하지만 저 노파는 너무 굶주려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든 말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김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네게는 가문의 안위보다 길바닥 거렁뱅이의 목숨이 더 중하단 말이냐. 이 바보 같은 것, 내 그 물러터진 마음 때문에 온 평양 장안의 거지들이 이 집 대문으로 몰려들면 그땐 어쩔 셈이냐. 김마님은 아란을 매섭게 쏘아보며 명했다. 저기 꿇어라. 저 한 채 대청마루에 긴 초가 다 타서 쓰러질 때까지 이 눈밭에서 무릎 꿇고 내 어리석음을 반성하거라. 내 머릿속을 채운 그 부질없는 감상들이 이 차가운 눈처럼 모두 녹아내릴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 말거라. 하인들이 멀찍이 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혹은 고소하다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아라는 순순히 차디찬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값비싼 명주 치맛자락이 눈물에 젖듯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무릎으로 파고드는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눈송이들이 그녀의 속눈썹 위에 내려앉아 작은 얼음방울로 변했다. 아라는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시선으로 노파가 사라진 대문 너머를 바라볼 뿐이었다. 흩어진 쌀알들이 마치 그녀의 부서진 마음처럼 하얀 눈밭 위에서 시리도록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박씨 집안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다. 아란이 무릎을 꿇었던 마당의 눈은 녹았지만 그녀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녹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얼음이 되어갔다. 김마님은 아란을 볼 때마다 가문의 명예에 묻은 수치스러운 얼룩처럼 여겼다. 저렇게 마음이 약하고 어수룩한 아이가 이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언젠가 더 큰 실수를 저질러 박상단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만 했다. 김마님은 뱀처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독을 품고 기회를 엿보았다. 기회는 며칠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그날은 김마님이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박씨 가문의 부와 역사를 상징하는 값비싼 비취 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날이었다. 비녀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폐물함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기에 외부 도둑의 소행일리 만무했다. 김마님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통곡을 하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란을 피웠다. 내 비녀, 우리 가문의 대들 보아도 같은 그 비녀가 없어졌다. 필씨 집안에 도적이 든 것이야. 온 집안의 하인들이 불려와 마당에 도열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김마님은 눈물 젖은 얼굴로 아들을 붙잡고 말했다. 아가,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우리 가문을 능멸하려는 자의 소행임이 틀림없다. 당장 모든 방을 수색하여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 남편 박도령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마지막 수색 장소는 아란의 방이었다. 아란은 담담하게 자신의 방을 내주었다.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으니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녀 하나가 아란의 작은 반지 꼬리암을 열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찔리기라도 한 듯 비명을 질렀다. 마님, 여기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하녀는 반지꼬리암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는 은전 몇 잎과 함께 부서진 빛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그 영롱한 녹색 빛깔은 누가 보아도 사라진 빛이 비녀의 것이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마님은 그 조각을 집어들고는 아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내년이 기어코 일을 저지를 줄 알았다. 가문의 보물을 훔쳐다 부숴서 내다 팔아. 네, 그거지 친구들에게 쌀을 퍼주던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더냐.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아라는 필사적으로 부인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제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도령은 어머니의 매서운 눈빛과 눈앞의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아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 그 누구의 불신보다 사랑하는 남편의 외면이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김마님은 아들의 나약한 동의를 확인하자마자 문 밖을 향해 악을 쓰듯 소리쳤다. 여봐라, 도둑년을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라. 오늘부로 이 아이는 우리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알 반인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그날 밤 평양성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문지기들은 아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얇은 명주, 저고리와 치마 차림의 아란은 순식간에 눈더미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육중한 대문이 등 뒤에서 쾅하고 닫히는 순간 아란의 세상도 함께 닫혀버렸다. 바람은 비수처럼 그녀의 뺨을 파고들었고 눈송이들은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혹한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라는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이 지독한 추위와 마음속의 한기를 피하고 싶을 뿐이었다. 평양성의 불빛은 눈보라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그녀는 점점 더 어둡고 황량한 성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몸의 감각이 점점 무뎌졌다. 손과 발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했고 온몸이 떨리다 못해 경직되기 시작했. 이대로 죽는구나. 아라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그녀는 결국 길가의 깊은 눈더미 속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하얀 눈이 그녀의 몸 위로 이불처럼 소복이 쌓여갔다. 바로 그때였다.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짚는 지팡이 소리, 그리고 슬픈 가락을 흥얼거리는 나직한 노인의 목소리. 잠시 후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눈 속에 파묻힌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거기 누구 있는가? 얘야 살아있는 것이냐? 눈을 뜨자 덥수룩한 수염에 허름한 삿갓을 쓴 노인 하나가 몸을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아란의 흐느끼는 숨소리, 그 미세한 생명의 소리가 눈보라의 아우성을 뚫고 그의 귀에 닿았던 것이다. 노인은 민민이라는 성을 가진 판소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늙은 소리꾼이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거의 정신을 잃은 아란을 등에 업었다. 눈보라를 헤치고 한참을 걸어 놓이는 자신의 거처인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도착했다. 집안은 비좁고 남루했지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방 안 가득 믿을 수 없는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아란이 평생을 살았던 그 거대하고 차가운 기와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함이었다. 민노인은 아란을 아랫목에 눕히고 무쇠솥에 끓여두었던 거친 보리죽 한 그릇을 떠왔다.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죽 그릇을 받아든 아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귀한 쌀밥과 기름진 반찬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보리죽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고 가슴 벅차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푸는 순수한 온정이었기 때문이다. 몸이 조금 녹자아라는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노인 또한 자신을 어리석은 계집이나 부정한 도둑으로 여길까 두려웠다. 하지만 민노인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노인은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목소리는 마음을 속이지 못하는 법이지. 아가씨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거짓도 한 톨의 악의도 담겨 있지 않구려. 이 늙은이의 귀가 아직 쓸모가 있다면 말이오. 그러니 괜찮소. 필요한 만큼 여기 머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쫓겨날 때도 뺨을 맞았을 때도 눈밭에 내버려졌을 때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조건 없는 믿음과 위로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작은 초가집의 희미한 등불 아래 두 외로운 영혼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있었다. 민 노인의 초가집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고요했지만 가난했다. 아라는 집안을 살뜰히 돌보고 민 노인은 간간히 장터에 나가 소리를 팔아 약간의 곡식을 구해왔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했다. 그러나 겨울이 깊어갈수록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비축해둔 식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매서운 추위는 늙은 소리꾼의 무릎을 더욱 쑤시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 노인이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낡은 가야금의 줄 하나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지고 만 것이다. 오랜 세월과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한 명주실이 결국 생명을 다한 것이었다. 민 노인은 소리 없는 탄식을 내뱉으며 끊어진 줄을 더듬었다. 가야금은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평생의 벗이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다 틀렸구나. 다 틀렸어. 그의 깊은 절망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아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새 가야금 줄은 비단처럼 비쌌고 지금 그들에게는 당장 내일 먹을 한 줌의 보리쌀도 없는 형편이었다. 노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아라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외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으면 할머니는 쓸모없는 자투리 실들을 가지고 오색 찬란한 놀이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곤 했다. 아가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하찮은 실한 오락이라도 정성을 들이면 귀한 보물이 될 수 있지. 양반댁 교수에게는 쓸모없는 기술이라며 어머니는 타박했지만 아라는 할머니와 함께 시를 엮던 그 따스한 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결심이 선 아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실 바구니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는 온 산을 헤매며 들풀과 나무뿌리, 작은 열매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솥에 넣고 끓여 천연 염료를 만들었다. 치자로는 노란 물을,
서목으로는 붉은 물을, 쪽으로는 푸른 물을 들였다. 한때 비단같이 곱기만 하던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염료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아라는 며칠 밤낮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실과 씨름했다. 그녀는 단순히 실을 꽂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 가닥의 실을 엮고 묶고 다시 엮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질기고 탄탄한 줄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인내와 정성 그리고 절박한 희망이 한 올 한 올 엮여 들어간 그녀 마음의 결정체였다. 마침내 5개의 새로운 가야금 줄이 완성되었다. 아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민 노인에게 내밀었다. 민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그 줄을 받아들었다. 그가 아란의 정성으로 다시 태어난 가야금의 줄을 퉁기는 순간 노인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가 평생 들어온 가야금 소리가 아니었다. 소리는 놀랍도록 맑고 깊었으며 그 울림 속에는 슬픔과 기쁨 인고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는 듯한 묘한 힘이 있었다. 마치 아란의 순수한 영혼이 실에 깃들어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민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야금을 어루만졌다. 아가, 이것은 그냥 줄이 아니구나. 내 손끝에 천상의 기술이 담겨 있구나. 노인은 그날 이후 아란이 가진 재능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그는 아란에게 작은 놀이개를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아보자고 제안했다. 민노인은 새로워진 가야금을 연주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아란은 그 옆에서 자신의 작품을 파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평양 장터의 가장 후미진 구석에 작은 집자리를 폈다. 민노인이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애절하고 깊은 소리가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아라는 수줍게 자신이 만든 국화 매듭나비, 매듭 연꽃, 매듭 몇 개를 펼쳐놓았다. 값비싼 재료는 아니었지만 그 정교함과 아름다운 색의 조화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네 무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아란의 시누이 즉 박도령의 여동생이 있었다. 그녀는 집자리 위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아란을 발견하고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박씨 집안의 큰어머니 아니신가? 그 높은 양반댁 마님이 어쩌다 이 길바닥에서 싸구려 장신구나 팔고 있는 신세가 되셨을까? 혹시 이 실도 어디서 훔쳐온 것은 아니겠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예전의 아란이었다면 그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눈보라치던 밤을 이겨내고 자신의 손으로 희망을 엮어낸 지금의 아라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붉은색 나비 매듭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시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작은 매듭은 훔친 실이 아니라 정직한 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엮은 것입니다. 아가씨의 비단 창고에 가득한 차가운 보석들보다 이 작은 매듭 하나에 담긴 온기가 훨씬 더 귀하답니다. 그녀의 차분한 위엄과 말에 담긴 힘의 시누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주변의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아란을 향한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얼굴이 새빨개진 시누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떠버렸다. 아란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첫 번째 승리였다.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평양 감사 부인이 바로 그였다. 그녀는 민노인의 신비로운 가야금 소리에 이끌려왔다가 아란의 고고한 태도와 손끝에서 피어난 매듭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감사 부인은 앞으로 나서 아란이 들고 있던 나비 매듭을 값을 후하게 쳐서 사갔다. 그날 이후 평양성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부당하게 쫓겨난 양반댁 며느리가 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는 희망이 피어나고 눈먼 늙은 소리꾼의 가야금에서는 영혼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희망을 엮는 색시의 매듭을 사기 위해, 그리고 그 마법 같은 가야금 소리를 듣기 위해 장터 구석의 작은 집자리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아란의 누리개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꿋꿋함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그들의 작고 초라한 공간은 어느새 평양 장터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평양 장터 구석의 작은 집자리는 이제 온기가 가득한 작은 공방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희망을 엮는 공방이라 불렀다. 아란의 매듭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그것을 지닌 이에게 행운과 위안을 가져다 준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민노인의 가야금 소리는 평양성 제1의 소리가 되어 그의 연주를 한 번이라도 듣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다. 두 사람은 그들이 번 돈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었다. 공방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민노인의 구성진 가락, 그리고 아란이 아이들에게 매듭을 가르치는 다정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한때 텅 비어있던 아란의 세상은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보 색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장인이자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한편 평양성에서 가장 높고 웅장했던 박씨 가문의 기와집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란을 내쫓은 후 김마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은 가문을 번영이 아닌 몰락의 길로 이끌었다. 그녀는 다른 상인들을 업신여기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으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대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진실한 조언을 하는 오랜 신복들은 내쳐졌고 주변에는 아첨하는 간신들만 들끓었다. 결국 박상단은 큰 사기를 당해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남은 사업마저 줄줄이 실패하며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문 앞은 이제 빚쟁이들의 독촉소리만 가득했다.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뒤에서 박씨 집안을 조롱했다. 그 차갑고 텅 비었던 대갓집은 이제 쇠락의 기운마저 감돌며 음산해졌다. 결국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자 김마님과 박도령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가지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장터에 희망을 엮는 공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여주인이 만든 물건을 지니면 어떤 불행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그 장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공방을 찾아 나섰다. 남루한 차림으로 공방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눈보라치는 밤에 매정하게 내쫓았던 아란이었다. 아란은 더 이상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던 과거의 새색시가 아니었다. 고된 시간을 거치며 다져진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자신감과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도령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자존심 강한 김마님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아란의 평온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모든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김마님은 부끄러움과 절망 속에서 아란을 향해 기어가듯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이 늙은이를 용서하고. 아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조소도 없었다. 그저 한때는 하늘처럼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저 힘없고 가여운 노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라는 곁에 있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얘야, 부엌에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내오너라. 손님들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 시장하신 듯하니 그 말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김마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한때 자신이 어리석은 인정이라며 멸시했던 바로 그 마음. 아라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하게 키워냈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와 힘이라는 것을 김마님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김마님과 박도령은 아란이 내어준 국밥 그릇을 말없이 받아들고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도망치듯 공방을 나섰다. 그들이 사라진 공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라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매듭을 엮었고 민노인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락으로 가야금을 연주했다. 아이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제잘거리며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내는 사랑과 예술의 온기를 쬐고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평양성을 찾는 사람들은 희망을 엮는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단순히 아름다운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시린 마음을 가진 이라면 누구든 찾아와 잠시나마 그 온기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진정한 부유함이란 곳간의 재물이 아니라 나누어도 줄지 않는 마음의 온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곳을 보며 배웠다.